글로벌 식량 위기 시대 식량 안보가 중요한 어떻습니까? 글로벌 식량 위기 시대입니까? 여러분이 느끼기에 그런가요? 이게 잠잠할 만하면 식량 위기라는 말이 나옵니다. 잠잠하면 대충 주기로 한 10여 년 정도 주기로 잠잠하다가 식량 위기 시대라는 말이 아주 우리 귓전에 맴돌 정도로 언론에서 큰 이슈가 되면서 보도가 됩니다. 최근에 식량 위기가 왜 발생했죠? 그렇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 식량 위기가 아주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결과 국내에서도 수입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해서 모든 식품 물가가 상승했습니다. 여러분은 아주 피부로 많이 느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먹는 모든 식품 물가, 뭐 라면을 유시해서 다 올랐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식량 위기 시대에 우리나라처럼 식량 수입국은 이 식량 안보라는 것들을 아주 주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식량 안보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슈, 쟁점, 그 다음에 EU, 정책,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세 가지, 우리 어떻게 배웠죠? 의식주죠, 그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것 세 가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것, 우리 이거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가 개별 인간 단위로 사는데 필요한 세 가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과연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한다? 자, 여러분은 이제 이 질문, 첫 번째 질문, 정상적인 국가가 기능을 하는데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 물론 이제 식량 안보가 하나가 들어있겠죠. 그렇긴 하겠지만은 이 질문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한번 수업 내내 집중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위험이라는 얘기를 하게 볼 겁니다. 위험. 그리고 국가 안보라는 개념도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 것이고요. 또 더불어서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 사실은 위험과 국가 안보, 지속 가능한 발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하는 조건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겠죠. 이 질문들을 우리가 머릿속에 넣고 오늘 한 시간 한번 집중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농업의 가치를, 이 식량 안보를 이해하면은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기회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질문을 어디서 따왔냐 하면, 이 답을 어디서 따왔냐면, 요즘에 한참 유행인 챗 GPT에서 따왔습니다.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식량 안보가 왜 중요합니까? 라고 했더니 챗 GPT에서 이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볼까요? 이게 정답이에요, 사실은. 국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식량 안보가 필요하다. 경제 발전에 필수적이다. 국민 안전 보장 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 대응 지역 발전.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식량 안보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사실은 챗 GPT가 대답을 한 거긴 하지만 챗 GPT가 한 게 아니죠, 그죠?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물론 제가 한글로 물어보긴 했지만은 이것들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식량 안보를 둘러싼 모든 그동안의 연구 결과와 이슈와 논의들을 종합한 결과일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도 챗 GPT는 이렇게까지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국가는 식량 안보를 강화하고 생산에 대한, 농업 생산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뭐 보존하고 필요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의 챗 GPT가 얘기하는 거로 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는 것 같다. 식량 안보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우리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느끼는데, 나중에 통계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우리는 이제 이 논리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조금 더 학문적으로, 조금 더 실증적으로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배우는 학생들이고 이론을 무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량 안보에 관련된 이론들을 여러분한테 이제 무장시켜드리는 그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자,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내가 식량 안보 얘기할 때마다 아주 자주 인용하는 그래프인데 내가 그린 그래프는 아니고요. FAO에서 발행한 수년 전에 발행한 보고서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 지금 이 그래프는 국제 곡물 가격을 나타내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된 것들이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이벤트들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들은 그 나라, 그 식량 폭동이 일어났던 나라들이고요. 가로 안의 숫자들은 이 식량 폭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냐를 나타내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우리가 언론이나 아니면 신문을 통해서 알고 있는 사례들은 이 중에 일부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례가 있었습니까?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식량 폭동이 일어나는 이 이벤트가 언제 발생하냐면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발생을 했어요. 사실은 나도 지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발생한 우크라이나 식량 폭동,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 가격 급등으로 인한 식량 폭동, 이것도 이제 여기다 업데이트를 하면 되는데 뭐 거기까지는 내가 지금 안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인용을 했습니다. 인용을 했는데 뭐 2012년까지 자료이긴 하지만 충분히 우리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보세요. 10,000명이 넘게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고, 뭐 900명 많습니다. 300명. 자, 그러면 사실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할 모든 결론이 사실 이 그래프 하나로 종합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식량 폭동이 일어나서 이렇게 몇백 명, 만 명씩 죽는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면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까요? 그래서 식량 안보라는 건 사실 내가 여러 얘기들을 하겠지만 사실은 이 그래프가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나라가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자, 이 수업의 후반부에 이 자료에서는 이러한 식량 폭동으로 인해서 국가가 겪은 손실이 우리 GDP라고 그러죠. 그 국민 생산액 GDP, 국가가 경제적으로 입은 손실이 얼마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우리나라 상황과 한번 견주어 보자고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국제 곡물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해도 이 충격의 영향이 고스란히 국내로 전달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쌀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쌀이 100% 자급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이 충격의 여파가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데 바로 이러한 나라들은 이 나라들이 다 식량 순수입국들이거든요. 특히 중동 아프리카 지역들이었는데 이 나라들은 국제 곡물 가격의 급등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식량 폭동이 발생했던 것이고 이제 그 영향이 아주 막대했다라는 것을 오늘 수업 후반부에 여러분한테 통계 분석, 계량 분석을 통해서 한번 입증을 한번 해볼게요. 식량 안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 FAO에서 정의하는 이 개념을 따르고 있습니다. 영어도 있고 한데 여기 보면은 한 세 가지를 중요하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죠. availability, 가용성, accessibility, 접근성, utilization, 활용성. 자, 이 세 개를 축으로 해서 이것들이 갖춰졌을 때 식량 안보가 달성이 됐다 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한다는 것인데요. 지금 요 availability, accessibility, utilization 이것을 보는 관점이 국제기구가 다르고 식량 수출국이 다르고 식량 수입국이 다릅니다.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인 식량 안보라는 개념을 놓고도 각국의 처한 위치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을 더 강조하느냐가 따라가 다른 겁니다. 그것을 한번 보여줄게요. 먼저 FAO 입장을 볼까요? 이 FAO는 사실은 세계 기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설립된 기구입니다. 세계 식량 농업기구. 자, 여기서는 절대적으로 영양결핍, 기아 인구 이를 없애자라는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FAO가 발행하는 애뉴얼 리포트, 연간 보고서에 세계 식량 안보 현황이라는 보고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런 그래프입니다. 세계 전체의 기아 인구 추이. 보시면은 2014년, 15년까지는 그래도 추세가 이렇게 감소하는 추세였는데 최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늘어나고 있죠.
자, 이 개도국에서는 특히나 그 저개발국에서는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면 당장 저소득 가구 아니면 그 취약 가구들은 적절한 양의 식량을 구입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끼 굶고 배고프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부족하다 할 정도로 사실은 기아로 기아가 될 수 굶을 정도로 또는 정상적인 영양을 섭취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직면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AO에서는 국제 공조를 통해서 이 세계적인 기아 문제, 식량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다른 국제 기구는 아닌데요. 사실은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코노미스트지라는 그 뉴스페이퍼 알죠? 잡지 알죠? 거기서 이 글로벌한 식량 안보 문제들을 좀 관심이 있어서 지수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 세계 식량 안보 지수라고 했는데 여기는 한 4가지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FAO는 3가지였죠. 그죠? 근데 여기는 뭐 가용성, 일부 비슷합니다. 가용성, 가격 대비 알맞은 가격, 품질과 안정성, 뭐 지속 가능성, 적응력 이런 게 평가를 했는데 여기에 이제 세부 지표들이 있어요. 근데 이 세부 지표들을 우리가 뭐 다 일일이 파악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이것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그 데이터가 모여지는 113개국 가운데 한국은 식량 안보 지수의 순위가 39번째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affordability, availability 각각의 그 세부 지표들로 보면은 51위, 11위, 50 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제 감이 잘 안 올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경제 규모가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죠. 물론 1인당 GDP는 뭐 그거보다 좀 낮지만 우리나라 경제 규모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미 어떻습니까? OECD 멤버 컨트리죠. 그 다음에 우리는 스스로를 선진국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선진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나라가. 자, 나중에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겠지만 선진국의 조건 중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식량 안보를 등한시한 선진국은 하나도 없어요. 자기 국민들이 먹을 먹거리는 안전하게 확보해 놨습니다. 그게 선진국의 조건이에요. 물론 싱가포르 같은 도시국가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세계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선진국이라고 하면 경제 수준, 문화 수준, 뭐 도덕 수준, 제도 다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도 확보를 해 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아직 식량 안보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매우 취약한 수준입니다. 입장을 아까 얘기했죠? 국제기구는 바로 그런 입장이에요. 영양 결핍 인구 기아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이 국제기구의 특히나 FAO 같은 지속적인 입장인데 자, 이제 식량을 놓고 수출국과 수입국으로 나눠보면 수출국은 어떨까요? 수입국 입장을 고려할 이유가 굳이 없죠. 그래서 수출국이 주장하는 식량 안보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주장하냐면은 접근성 위주로 주장하는 겁니다. 자, 접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필요할 때 살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확보를 할 수 있으면 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굳이 국내에서 생산을 하지 않아도 국제시장에서 사오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식량 수출국들이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수출국들도 식량 안보를 중요시하는데 수출국에서는 식량 안보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국제 무역이 자유화되면 식량 안보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포장은 멋있게 돼 있죠. 국제 무역을 자유화하려면 원하는 만큼을 국제시장에서 얼마든지 사갈 수 있으니까 수입국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데 결국은 국제무역 자유화라는 얘기는 뭡니까? 더 많이 팔아먹겠다는 얘기죠. 언제? 평상시입니다. 평상시. 근데 유사시는 이 말이 없어집니다. 유사시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수출을 버젓이 하던 나라들이 수출 금지 조치를 취합니다. 실제 작년에 그런 일이 일어났죠.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을 하니까 여러 나라들에서 식량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서 식량 수입국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상시에 국제시장에서 조달해온 거 그거를 문제 삼는 게 아니고 유사시 어떻게 될까 우리는 그거에 관심이 있습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무역 자유화가 문제가 아니라 식량 수출 금지를 못하도록 뭐 국제규범 WTO든 이런 데서 명문화해서 절대 수출 금지 같은 걸 조치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자 이렇게 강한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은 그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시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믿을 수 없다. 매우 불안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정 자금률 유지가 필수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입장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순수입국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만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식량 수입국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일본, 대만. 사실은 국제회의에서 이 세 나라는 거의 같은 입장을 취합니다. 그 다음에 심지어 식량 수출국인 동남아 국가들도 여기 입장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자금률 유지가 필수적이다. 자, 그러니까 이 식량 안보라는 것을 둘러싸고도 국가가 처한 입장에 따라서 매우 상이하다는 걸 알겠죠. 우리나라 상황 한번 볼까요? 그러면 어느 정도가 국제 비교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 식량 자금률, 곡물 자금률 기준으로 20%도 안 됩니다. 자, 미국 120%. 사실 우리하고 가장 유사하다고 얘기하는 일본조차도 거의 30%에 육박합니다. 중국 91%, OECD 평균 선진국 클럽 110%. 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나오죠? 가장 취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실은. 그나마 쌀이 있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했을 때 그 충격의 여파를 상당수 우리가 완화시킬 수 있었던 겁니다. 쌀을 제외한 나머지는 정말 자금률이 형편없습니다. 그동안의 추이 한번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 사실 에너지 자금률하고 같이 나온 거긴 하지만 식량 자금률 보면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입니다. 우리나라는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중국 약간 하락은 하지만은 사실은 100%에서 약간 못 미치는 정도 수준. 일본도 하락은 하지만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미국 하락을 하지만 100% 높습니다. 수출국들은 말할 것도 없죠. 보시면은 아르헨티나, 베트남 같은 나라들. 자, 몇몇 국가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금률 수준이 어느 정도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러면 자금률 말고 그러면 글로벌 푸드 시큐리티 인덱스, 아까 얘기했던 이코노미스트에서 평가했던 세계 식량 안보 지수 인접국들과 한번 비교 한번 해볼게요. 어떤가? 우리나라 70점이 총점이 그래서 39등 아까 얘기했죠. 자, 일본은 6등입니다. 6등. 자금률 우리보다 자금률이 낮아지긴 했지만은 자금률이 낮다고 해도 다른 인덱스에서 예를 들자면 퀄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것들에 대한 점수가 높기 때문에 6등이고요. 중국도 우리보다 높습니다. 훨씬 높습니다. 그동안의 추세 한번 볼까요? 물론 이 글로벌 푸드 세계 식량 안보 지수 그동안에 높아지긴 했어요. 높아지긴 했는데 이 높아진 추세가 다른 나라보다는 훨씬 더 미미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순위를 보면 이건 좀 높은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보면은 자, 그래서 40위권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에 41등인 적도 있고, 가장 좋았던 게 한 34등.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규모하고는 훨씬 괴리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자금률만 평가한 것이 아니라 네 가지 다른 인덱스까지 다 종합한 결과가 이렇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선진국이 됐다고 선언을 했어요. 이미 2년 전에 코로나 때, 그죠? 우리가 다 느꼈습니다. 선진국으로. 다 느끼고 나도 느끼고 있어요. 근데 식량 안보에 관해서는 아직 어떻습니까? 선진국이 아닌 겁니다. 자, 국가 역할이 이제 중요하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다른 곡물 한번 볼까요? 쌀, 이제 57년부터 이제 추적을 해서 농림부가 그려준 자료를 제가 이용을 했는데, 쌀은 이게 들쭉날쭉하고 지금 이렇게 100 이하로, 이거는 우리가 의무 수입량이 있어서 그래요. WTO 협상 결과. 그래서 의무 수입량 때문에 그것까지 카운팅을 해서 전체 소비량으로 하니까 자금률이
뭐 떨어진 것처럼 보이죠. 실제 100% 문제 없습니다. 쌀은 남아 돌잖아요, 사실은. 자, 다른 곡물 보세요. 어느 정도인가 지금. 밀, 옥수수, 콩 상당히 낮습니다. 계속 낮아지는 추세고요. 이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식량 자급률에 대해서. 식량 안보가 이만큼 취약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제기구 FAO가 식량 안보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 얘기했고, 에코노미스트지에서 얘기했던 세계 식량 안보 지수에 관련된 네 가지 조건도 얘기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는 자급률이 가장 중요한 변수이자 지표이자 기준입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자급률이 높아지려면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런데 자급률이 높아지려면은 그만큼 생산자인 농민들이 많이 생산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식량을 생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여건이 그럴까요?를 한번 볼게요. 자, 그 전에 여기다가 뭐라고 썼냐면 가격, 경영, 재회 등의 위험을 염려하지 않고, 아까 내가 그 서두에 우리 그 식량안보 위험 이런 질문 여러분한테 화두로 한번 던졌었죠. 위험 등을 염려하지 않고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 우리가 위험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경제학에서 볼 때는 변동성이죠, 그죠? 가격 변동성입니다.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물론 가격이 높으면 좋습니다. 매출액이 올라가고 판매액이 높아지니까. 하지만은 그렇게 돼서 쭉 유지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그 다음에 폭락을 하고 이거 좋지 않은 거예요. 쌀 가격이 이렇게 변동하고 있어요. 쌀조차도. 실질 가격 기준으로는 계속 감소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급률을 유지하고 있는 쌀조차도 사실은 안정적인 위험을 컨트롤하면, 위험이 없이 안정적인 영농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다른 거 한번 볼게요. 그러면 쌀하고 채소는 어떨까? 다른 농작물. 계속 감소합니다, 재배 면적이. 대신에 수입량이 늘어납니다. 생산량이 감소하고 수입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즉 5대 채소라고 했지만 5대 채소는 대표적으로 배추, 무, 고추, 마늘, 양파 이 정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그 왜 그럴까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심플한 분석이에요. 이쪽에는 보면 가격 변동성입니다. 가격 변동성. 변이계수라는 것이 변동성이죠. 변이계수라는 거는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눈 값. 그러니까 사실 이제 변동성이라고 보면 가격 변동성이고, 그 다음에 재배 면적 간의 관계를 상관관계를 그려보면 이렇게 네거티브입니다. 의미관계예요. 자, 어느 농민도 가격 변동하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변동이 적은 품목을 재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변동이 많은 품목은 이런 품목은 재배를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무엇이냐면은 다른 채소, 아까 5대 채소 얘기, 5대 채소의 가격 변동성과 재배 면적 간의 상관관계를 표로 한번 쭉 그려본 거예요. 지난 한 20여 년, 한 30여 년 정도를 직접 계산을 다 해본 겁니다. 직접 내가 보여주려고. 다 마이너스죠? 물론 한 품목 빼고는.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품목들은 싫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 봤죠? 변동성이 높죠, 그죠? 그래서 재배 면적이 줄어드는 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게,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지금. 쌀뿐만 아니라 모든 품목에서. 물론 이거는 농산물은 일반 공산품에 대해서 가격 변동성이 높다라는 거는 그건 다른 나라도 맞는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특히 그래요. 자, 이렇다면 그냥 내버려 둬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려면 농민들이 생산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가 되게 어렵다는 거죠. 그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사실은 필요한 겁니다. 식량 안보 달성을 위해서는. 소득 지지를 해준다.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직불제도 있고 소득 지지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예요. 그보다 더 전에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끔 가격 위험을 피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고서는 생산량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정부 개입이 정말로 합당한 걸까요? 자,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등장하는 외부 효과 얘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자, 우리는 한계 비용이라는 것을 공급곡선이라고 배웠어요. 그 다음에 수요곡선이라고 있어요. 자, 아무런 정부의 개입이 없다고 하면 공급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여기서 균형이 이루어질 거예요. 이게 농산물이라고 할게요. 쌀이라고 할게요. 채소라고 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만큼은 생산이 이루어질 겁니다. 뭐 가격은 여기서 형성될 거고. 자, 그런데 식량 안보, 이거 우리 국가가 식량 안보가 달성되지 않고, 식량 안보가 없이는 국가가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식량 안보라는 거는 쌀 가격에 반영이 돼 있을까요? 우리가 쌀을 재배를 해서 우리가 쌀을 안정적으로 국내에서 소비하고 있는데 그 쌀 재배로 말미암아 아까 우리가 본 것 같은 국제시장에서 곡물 폭동이 일어났을 때 그 충격이 그대로 국내 시장으로 전이가 되지 않고 일종의 블락킹,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다. 자, 그 기능이 쌀 가격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쌀 가격에 그 가치 평가가 돼 있어요? 그 가치가 들어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외부 효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외부 효과. 그런 기능들을 하고 있는데 그 기능들에 대한 적절한 가치가 가격으로 투영되어 있지 않은 것을 외부 효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쌀의 예를 들었지만 그런 식량 안보 기능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외부 효과를 나타내는 사회적인 편입곡선을 하나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것이 바로 요 하늘색으로 표시한 이 곡선입니다. 그 사회적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쌀 수요는 그래서 이거보다는 더 높은 수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수요곡선이라는 거는 소비자들의 수요곡선이고 소비자들의 수요곡선이라는 거는 지불 의향 곡선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쌀이 식량 안보 기능을 수행을 해서 국가의 정상적인 기능을 잘 작동하도록 돕는 그 기능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가치 평가를 안 해주잖아요. 그냥 내버려둬서는. 그만큼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감안을 한다고 하면 사회적인 편입곡선, 사회적인 지불의향 곡선은 훨씬 높은 수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바람직한 수준은 바로 여기가 되겠죠. 현재 그냥 시장에 맡겨둬서 되는 양보다는 더 많은 수준으로 생산이 돼야 되는 것이고 가격도 더 높은 수준이 사실은 돼야지만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시장에만 맡겨둬서는 여기서 형성이 됐고 가격도 낮고 그 다음에 생산량도 낮을 것이므로 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개입을 해야 될 텐데 예를 들자면은 투입재 보조를 해준다. 생산 비용을 낮춰준다. 그런 방식도 가능하겠죠. 그런 방식으로 가능하면 원하는 수준만큼으로 아마 생산을 늘릴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농업 정책 중에서 이런 정책들이 꽤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두 번째는 뭐 가격 지지를 해준다든가 그러니까 가격을 보장해 준다든가 예를 들자면 그러면 아마 원하는 수준만큼의 생산이 될 거예요.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이. 물론 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수준만큼의 생산량이 정확하게 몇 톤입니까? 이건 아직 계산해 봐야 돼요. 여러분이 아마 해도 될 겁니다. 추후에. 근데 이런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이 나중에라도 다 계산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농업 생산이 초래하는 외부 효과들을 사실 우리는 계산해 낼 수가 있어요. 이 사회적인 편입곡선, 한계 편입, 외부 편입곡선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 근데 이 편입곡선 자체를 추정하기보다는 그동안에 어떤 시도가 있었냐면은 전체적인 면적의 크기가 얼만큼 되는가를 평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론 이 중에는 내가 평가한 것도 있는데 여기는 소개를 잘 안 하긴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농촌진흥청에서 평가한 거에 의하면 한 281조 원 된다는 이 금액이 바로 요 금액, 요 면적입니다. 이 면적. 외부 편입.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 긍정적 기능. 자, 그 다음에 244조 원이라고 평가한 연구도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죠. 물론 우리나라 GDP 규모를 생각한다면 아마 이 정도 수준은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아까 이 면적을 얘기했는데 식량 안보뿐만 아니라 사실은 농업이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사실은 보는 게 마땅하겠죠. 자, 그래서 농업의 외부 효과는 사실은 그래서 농업이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 다원적 기능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릴 수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한 것만 보세요. 어떤 기능들이 있나? 환경보전, 식량안보, 농촌개발. WTO에서 분류한 겁니다. WTO에서 명시적으로 수행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식량안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FAO에서 한번 정의한 농업의 공익적 기능 한번 볼까요? 사회적 기능, 문화적 기능, 식량안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여러 가지를, 이건 국가마다 강조되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다르긴 해도 공통적으로 어떻습니까? 다 식량안보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뭐 그 외에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 주제는 우리 식량안보잖아요. 그 식량안보에 초점을 맞춘 공익적 기능에 있는 가치는 얼마일까? 야, 이게 아직까지 시도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으로 시도된 결과를 여러분한테 보여주겠습니다. 우리 이 수업을 위해서. 그 전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볼게요. 공익적 기능의 가치가 많다, 많은 편이다, 매우 많다. 자, 뭐 연도에 따라서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상당수의 국민들이 한 60%, 70% 또는 많은 경우는 70% 정도의 국민들이 매우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공익적 기능. 자, 구체적으로 금액은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이제 공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선진국의 특징입니다. 선진국에서는 농업정책, 식량안보를 위해서 많은 돈을 사실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수출국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은 국민적인 공감대가 없이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 있어요. 이렇게. 다른 거 하나 볼까요? 자, 세금 추가 부담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도 많은 국민들이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식량안보를 위해서 세금을 추가로까지 낼 수 있다라는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찬성한다. 60%. 자, 공감대가 형성돼 있죠. 이건 뭐 연도별로 뭐 찬성하다, 가치가 많다를 종합한 그림, 그 결과입니다. 다시 한번 와봤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식량 안보의 공익적 기능을 한번 우리 평가해 보자고 했죠. 그래서 이 데이터를 다시 한번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것이 그림이지만 FAO에서 이것을 데이터로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 그래프를 보면서 다 데이터화했어요. 이제 이거를 데이터화를 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익숙한 회귀 분석을 했어요. 회귀 분석. 자, 종속 변수 왼쪽에는 국가의 GDP입니다. 그 다음에 전년도 GDP, 그 전년도 GDP. 그 다음에 보시면은 곡물 자급률도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중요한 게 보면은 식량 폭동이 전년도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나타내는 변수도 추가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를 볼까요? 자, 이전 연도에 식량이 폭동이 발생하면, 자, 우리나라가 포함된 건 아니고 이 국가들 얘기입니다. 중동민 아프리카 국가들, 이 국가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 하면 평균적으로 전년도에 식량 폭동이 발생하면 한 GDP가 12% 정도 금년도에 하락하는 이런 결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증 분석을 한번 해본 거예요. 이 식량 폭동 사례를 놓고. 그 다음에 식량 자급률이 전년도에 높으면 그것도 상당히 긍정적인 역할을 미쳤다. 이들 국가에서. 물론 이들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달라요. 많이 다르긴 하지만 실제 분석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분석 첫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 지금 분석이 뭐 픽스드 이펙트, 랜덤 이펙트라고 해야 되지만 이거는 그냥 분석 방법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크게 개의할 건 없고요. 다른 버전을 한번 보여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보면 이건 조금 낮긴 하지만은 한 6% 정도 금년도 식량 폭동이 전년도에 발생했으면 이들 국가에서 이 분석 방법을 따르면 GDP가 감소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까 마찬가지로 식량 자급률이 높아지면 금년도 경제가 더 성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놓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될 것이다. 글쎄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은 저 국가들과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니까. 그렇지만 좀 단순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2021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 총 GDP가 한 2,000조 정도 됩니다. 자, 그런데 그냥 단순 적용한 거예요, 이건. 아까처럼. 만약에 저런 나라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우리가 식량 폭동의 위기로 인한 GDP 감소 효과를 겪었다 그러면 분석 방법에 따라서 250조에서 한 120조 정도까지 GDP 손실을 입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물론 뭐 정답은 누구도 모르죠. 이 금액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사실은. 나중에 여기에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물론 우리가 만약에 동일한 시기에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고 하면 GDP가 뭐 250조지 150조일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에서도 보기에 최소한 몇십 조 이상이 되는 큰, 사실 몇십 조도 더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사실은 이 나라들은 경제 규모 자체가 이미 그 중동미 아프리카 국가들이기 때문에 규모 자체가 저개발국이라서 작은 국가들인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GDP 손실을 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 더 큽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래서 우리나라는 농업 정책에 예산들을 써요. 한 20조 정도 씁니다. 20조 왔다 갔다 하는 돈의 예산을 쓰는데, 그 정도 예산이 그 부처별로 비교해서 뭐 많다 적다 여러 가지 의논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숫자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가 농업 정책에 쓰는 예산이 과연 많은 예산일까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보험이론입니다. 보험이론. 왼쪽, 오른쪽, Y축, X축. 자, Y축은 국가의 부를 나타내는 것인데, 식량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에, 가로축은 식량 위기가 발생했을 때. 자, 만약에 우리가 식량 안보가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하면, 식량 위기가 발생 안 했다라 그러면 이 정도 높은 수준의 국가 부를 유지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식량 위기가 발생한다면 국가의 부가 GDP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낮은 수준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량 안보에 취약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 가장 좋아하는 상태는 이 확실선에 있는, certainty line에 있는 이런 점들이에요. 자, 여기는 식량 위기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국가 부를 그대로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상태죠. 자, 보험이론이라는 것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보험을 들지 않고는 이렇게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만 보험을 들므로 말미암아 확실한 상태로 옮겨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내가 다른 수업에서도 여러분한테 일부 소개해 준 바가 있어요. 바로 이런 거죠. 이쪽으로 옮겨가면 사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식량 안보를 확보하고 있을 때 식량 위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도 있냐면 식량 위기를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세로 가로축의 의미로 본다면 식량 위기로 발생하는 손실을 커버 받을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험을 들었을 때 손실금을 커버 받는 게 그게 보험금이죠. 그죠? 보험금입니다. 그러면 아까 여러분한테 제시했던 식량 폭동으로 말미암아 국가가 손실을 봤던 120조, 그 다음에 250조, 그 금액이 바로 보험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업 정책에 투자하는 것 또는 식량 안보를 위해서 투자하는 비용 훨씬 작은 돈을 가지고 그만큼의 보험금을 담보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보험금이 바로 이렇게 표시가 됐죠. 세로축에서. 그러니까 보험금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식량 자금률 유지한 비용 또는 정부의 정책 비용 그만큼을 지출함으로 인해서 불확실한 상태에 있지 않고 확실한 상태로 옮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비교해야 될 것은 이제 보험금 얘기는 이미 얘기했어요. 식량 위기가 초래하는 비용, 이걸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보험금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120조, 250조. 그러면 식량 자금률 유지를 위한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정부의 농업정책 예산 전부가 이거는 아닙니다. 일부 몇 개 한번 그 숫자를 한번 보여줄게요. 자, 조금 더 나갈게요. 이 보험이론에서는 사실은 이 소비자들의 그 무차별 곡선이 이제 이렇게 생겼다고 해서 사실은 그 불확실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확실한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가 그 무차별 곡선이 더 높은 수준에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소비자들은 또 국민들은 더 높은 효용을 느낄 수 있다. 만족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서도 본 것처럼 국민들이 세금을 낼 용의가 있다. 예, 용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용의가 있지만 그 용의가 있다고 해서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으로 인해서 더 확실한 상태로 가니까 더 해피하다라는 거예요. 더 만족감을 더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효용이 더 높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소비자들이. 따끈따끈한 뉴스예요. 이게 그 농민신문에서 최근에 조사한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건데 그래서 식량 안보 얘기를 물어보고 식량 안보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한번 물어봤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국민들 현재 지금 시점에서 바로 이 80% 사람들 국민들이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식량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도 비슷한 생각입니까? 강의를 여태까지 들었으니까 비슷하다고 이제 동의가 많이 되겠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식량을 확보하는 거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면 해외 직접 농장을 개발하는 방안도 많이 추진을 했었어요. 그 역사가 몇십 년 됩니다. 연해주에도 있었고, 남미에도 있었고, 일부 동남아에도 있었고,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해외 농업 개발을 위해서 국내로 가지고 온 거는 국가 곡물 위기가 발생했을 때 그 나라에서 금수 조치하면 그만이에요. 그런 사례들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국내 식량 자급률 유지가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겁니다. 이미 여러분한테 얘기했습니다. 식량 위기가 초래하는 비용, 그것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을 보험금으로 받은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보험료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정부가 식량 자급률 유지를 위해서 드리는 비용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실은 이 보험료가 적절하냐라는 문제를 우리가 또 이론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보험료라는 건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보험료율, 프리미엄, 보험료율은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나눈 값인데요. 자, 이 보험률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사고 발생 확률과 같죠. 이론적으로 보면.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여기에 투영시켜서 해석을 해보면 식량 위기 발생 가능성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단초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런 비교가 가능합니다. 일단 비교 결과를 먼저 보여줄게요. 이런 비교 결과가 있는데 이 비교 결과를 논의하기 전에 조금만 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보험료, 그러니까 농업정책 또는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정부의 돈, 예산 같은 것들은 사실은 개도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보험을 좀 더 좋은 걸 들죠. 더 비싼 돈을 내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훨씬 더 비싼 보험료를 지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선진국의 농업 예산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지만 개도국은 그 정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험을 들더라도 싼 보험을 듭니다. 기본만 커버되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책임보험만 드는 사람도 있고 종합보험만 드는 사람도 있고 종합보험까지 드는 사람도 있고 종합보험 중에서도 대물, 대인, 배상, 무한대까지 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까지 드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나라로 비교하면 미국 같은 나라들입니다. 많은 재산을 투입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인 여력은 선진국으로 이미 진입을 했기 때문에 보험료를 충분히 지불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조사에서도 국민들도 다 공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액션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만약에 보험료를 충분히 내지 못한다고 하면
그러면은 사실은 식량안보 달성이 더 어렵겠죠. 완전하게 확실성태로 갈 수 있다라 그러면 식량안보를 확실하게 담보받을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금 내고자 하는 보험료가 실제 필요한 것보다 상당히 작아서 일부만 식량안보를 달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이 정도 상황이 있지 않나 싶어요. 완벽한 식량안보. 왜냐하면 자급률도 낮았고 식량안보 지수도 낮았잖아요. 그죠?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과제입니다. 사실은. 이 식량안보가. 선진국이 되기 위한 여러 조건 중에 하나, 식량안보라는 것이 지금 떨어지는 자급률도 좀 이렇게 최소한 유지 정도는 해줘야 되고, 뭐 높일 수 있으면 높이는 방안도 좀 찾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그런 국면에 왔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것은 이제 식량 안보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얘기했지만 그것은 농업 전체에 기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었죠. 농촌 사회 유지의 공익적 기능 또는 홍수 조절 기능도 있었고요. 그런 기능에까지도 이제 확장시켜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서두에 던졌던 여러 가지 질문들이 좀 해소가 됐어요.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식량 폭동이 얼마나 발생할지는 몰라요. 발생할 확률이 1%일 경우 또는 5%일 경우. 자,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는 식량 자급률 노력이 없을 경우, 식량 안보를 달성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없을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식량 폭동이 발생할 확률, 그 확률입니다. 정책이 없었다면 1%보다는 높을 것 같아요. 아니, 정부 정책이 전혀 없었다고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뭐 1%일 경우, 매우 낮은 수준으로만 가정을 해봤어요. 1%일 경우, 5%일 경우. 그렇게 하더라도 사실은 식량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금액만 최대 123주에서 12조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농업 예산이 한 20조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전체 예산이. 그 중에서 조금 그래도 식량 안보와 관련되어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몇 개 추려서 한번 봤더니 예산 한번 보세요. 뭐 3조 5천억, 그죠? 안정기금 2조 6천억, 재해보험기금 5천억, 그죠? 총 예산 16조, 20조도 좀 안 돼, 16조. 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렇게 본다고 하면 아까 이론에서 얘기한 바로 이 상황이에요. 식량 안보를 달성할 수 있는 이 페어즈 라인, 이 certainty 라인, 확실성 여기 가지 못하고 중간에 어딘가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사실은. 더 많이 내야 돼요, 보험료를. 자, 우리는 이제 이걸 이해했어요, 그죠? 그리고 국민적인 공감대도 형성이 됐어요, 그죠? 형성이 돼 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조금 이해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동안에. 근데 여러분 오늘 수업을 들으면서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해가 됐습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설득하는 것만 남았네, 그죠? 예, 하여간. 뭐 설득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이것을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있으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든 아니면 스스로든 확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식량 안보의 역할과 또 농업의 역할, 농업 정책, 예산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시각이 형성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